요즘 금, 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댓글이 거의 이렇습니다. 금 너무 비싸다.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다. 은은 그냥 금 따라가는 거니까 얘도 고점이다. 결국 연준이 금리 내릴 것 같아서 잠깐 오른 거잖아. 근데요, 여기서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단순히 뭐 금리 이런 것만이 원인이라면 왜 중앙은행이 이렇게까지 금을 사겠습니까? 걔네는 우리처럼 뉴스 보고 따라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지금 금은 시장은 투자자들의 열기보다 국가들의 불안과 계산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금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를 넘어서 왜 앞으로도 쉽게 꺾이기 어려운 구조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왜 금 가격이 1만 불을 그리고 은 가격은 200불을 돌파해야 하는지, 그게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초등수학으로 설명되는 구조까지 딱 한 번에 연결시켜 드릴게요. 금의 귀환의 저자이자 통화제도 분석가인 제임스 리카드가 바라보는 금가격 전망, 누구보다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금이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은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움직이죠. 금이 뭐 4,400달러도 뚫고 4,500달러도 뚫고 뭐 4,600달러를 바라본다. 은은 뭐 90달러를 뚫고 뭐 100달러를 바라본다. 이런 숫자만 보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거의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와, 이제 금은 너무 비싸다. 꼭대기 아니야? 두 번째, 아, 그때 살걸. 근데 오늘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금의 상승은 고작 연준이 금리 내리면 뭐 금이 오른다 수준의 이야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기사 빨리 써야 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그럴듯한 한 줄짜리 이유고요. 진짜 원인은 훨씬 깊고 훨씬 구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돈의 질서가 바뀌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조현상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을까? 사실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잡고 들어가면 지금 금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지, 은이 왜 뒤늦게 폭발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큰 그림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팔았어요. 꽤 오랜 시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략 한 2010년 전으로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중앙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금을 팔던 흐름이 강했다면 2010년 그 이후부터는 중앙은행들이 순매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시나요? 그냥 좀 사는 수준이 아니라 금 사는 중앙은행들의 숫자도 늘고 사는 규모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오해가 하나 있어요. 중앙은행은 뭐 바보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중앙은행이 실물 경제나 정책에서 삽질하는 건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금 메인만큼은 꽤 영리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중앙은행들은 특징이 있어요. 개미처럼 막 오를 때 따라붙고 이러는 게 아니라 대체로 가격이 흔들릴 때, 뭐 빠질 때 조용히 받아요. 즉 시장에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요. 어떤 중앙은행은 아예 정기적으로 매달 몇 톤씩 그냥 꾸준히 매입하면서도 시장을 과하게 흔들지 않게 천천히 이제 들여옵니다. 그러다가 큰 조정이 나오면 그때 더 받아버리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위로는 열려 있는데 아래로는 생각보다 단단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100% 보장된 건 아니지만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는 장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의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급은 정체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격이라는 게 결국 기본은 이거잖아요. 수요, 공급. 금 생산량은 뭐 갑자기 2배로 뻥튀기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금광이 막 짠하고 늘어나지도 않고요. 최근 수년 동안 금 공급이 대략 비슷한 레벨에서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수요는 다양한 채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 새 금광을 찾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개발 비용도 올라가고 채굴비도 비싸고 규제도 많아지고 정치 리스크도 커지고 쉽게 공급을 확 늘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만 강해져도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공급은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데 수요가 우상향이면 가격은 우상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숫자 감각이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파트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생각할 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기관이 발만 담그기 시작해도 판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금을 얼마나 들고 있냐?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기관이면 금이 많이 들고 있겠지라고 상상들 하는데 실제로는 1, 2%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관이 2%, 3%로 올린다? 그 숫자를 보면 1%포인트 늘어난 거네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1%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냐가 문제입니다. 기관들의 총 자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 자금이 금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금이 세상에 충분하지 않다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금시장은요, 기관이 본격적으로 비중 조절을 시작하면 가격이 한 단계 위로 리레이팅 되는 장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상승은 개인만 달려드는 광기 단계라기보다는 기관과 중앙은행이 동시에 받치면서 올라가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광기장은 빨리 오르고 빨리 꺾이는데 구조장이 오르면 진짜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21세기 전쟁은 미사일만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인데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요즘 전쟁은요, 탱크만 굴러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금융이 무기가 됩니다. 특정 국가의 자산을 동결하는 수준은 이제 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자산을 사실상 가져간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장면을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잠깐만, 나도 달러 자산 들고 있는데 언젠가 내 정치적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찍혀버리면 내 자산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의 성격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미국채를 당장 던진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시장을 설명하면 새로 쌓이는 외환보유고 새로 늘어나는 준비자산 그 증가분의 배분에서 예전보다 금비중을 더 높이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추세가 되죠. 즉 지금의 금 상승의 본질은 연준이 어쩌고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달러 중심 준비 자산 구조를 천천히 재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은은요? 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은 얘기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은을 설명하죠. 은은 금 따라가는 거야. 맞아요. 기본 구조는 그렇습니다. 금이 방향을 만들고 은이 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은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종이 은 시장이 물리 은 시장을 압도하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물, 옵션, 포워드, 각종 스왑 같은 서류상 은 거래가 엄청나게 크고 실물로 움직일 수 있는 은은 제한적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금은 결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이 거래는 돌아가는데 정작 그럼 실물로 주세요가 많아지면 시장 어딘가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켜진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은에서는 더 민감하게 터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은은 금보다 시장이 더 타이트하고 실물 공급 체인이 생각보다 쉽게 꼬이거든요. 여러분, 은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는 다들 계약을 롤오버 합니다. 만기가 되면 뭐 다음 계약으로 넘기고 실물 인수 안 하고 그냥 숫자 게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참여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번엔 실물로 받을게요. 진짜 은 주세요. 창고에서 빼주세요. 이 순간부터는요, 거래소와 창고와 중개기관이 갑자기 잠깐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면 종이계약 규모에 비해서 실물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실물 확보 경쟁입니다. 실물 확보 경쟁이 붙으면 그 다음은 시장이 흔히 말하는 쇼스퀴즈 같은 역학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뭐 디폴트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실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순간 은은 금보다 더 급격하게 튈 수 있다. 이게 은의 매력이고 동시에 은의 위험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빠르게 가는데 그만큼 변동성도 커져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나는데 여기서 진짜 한 가지만 더. 모멘텀 장과 구조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장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요. 그런 장은 광기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 단계는 아니고요. 분위기는 뜨거운데 아직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수준의 광기까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중앙은행들의 수요, 공급 정책, 기관들의 비중 조정 가능성, 금융 전쟁으로 인한 준비자산 재편 이런 것들이 같이 깔린 상태에서 은이 뒤늦게 불붙는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즉 기사 한 줄짜리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시선을 좀 옮겨서 유럽에서 벌어지는 진짜 싸움을 한번 살펴보죠. 요즘 유럽 쪽에서는 이상하게 뜨는 뉴스들이 있어요. 이탈리아 금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많은 분들은 그냥 정치 쇼로 보고 넘겨요. 포퓰리즘 아니야? 맞죠? 네, 맞아요. 포퓰리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포퓰리즘이 그냥 표를 노리는 구호로 끝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면 배경이 너무 현실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금은 상징이 아닙니다. 금은 최후의 결제 수단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금을 통제하고 소유하느냐, 이 문제는 평소에는 좀 조용히 하고 있다가 위기가 가까워지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갖고 있으면 그 중앙은행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특히 유럽은요, 국가별 중앙은행이 있긴 하지만 상위 구조로는 ECB, 유럽중앙은행이라는 큰 프레임이 있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위기가 오면 우리 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규칙 안에서 공동의 자산처럼 취급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이 커지면요, 그 금은 국민의 것이다 라는 문장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금은 부채 문제와 바로 직결됩니다. 부채가 쌓인 나라일수록 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지렛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위기 대비의 주도권 싸움이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흐름, 유럽 중앙은행이 뉴욕에 맡겨둔 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탈리아 얘기만 놓고 보면 국내 정치처럼 보이는데 유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유럽의 여러 나라가 미국 뉴욕 연준 쪽에 맡겨둔 금을 우리 금 돌려줘 하는 흐름이 이어졌죠. 왜 맡겨놨냐? 예전에는 그게 안전이었으니까요. 미국이 핵심 동맹이고 달러 시스템이 중심이었고 뉴욕에 두면 유동성도 좋고 결제도 편하고 관리도 쉽고, 근데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특정 국가의 외환자산이 동결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논의까지 나왔던 장면, 그걸 보고 전 세계가 뭘 느꼈냐면요, 아, 달러 자산은 정치적으로 안전해야만 안전하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금은요, 원래 신뢰의 자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정치 리스크 회피 자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을 돌려받는 순간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자, 이제 금이 우리나라 땅에 있다. 그럼 이 금은 누가 통제하지? 정부? 중앙은행? 아니면 국민 소유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이게 바로 금은 국민의 것이다 같은 문장이 단순 슬로건이 아니라 제도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또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유럽이 근본이제를 준비한다더라. EU가 새로운 근본이제 한다더라. 저는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이제를 하려면 정말 단순하게 말해 금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근본이제는 금이 좋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금 대비 통화의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도 100% 근본이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략 20%에서 40% 정도의 커버 비율로 운영됐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현대 국가들은 통화량이 너무 큽니다. 금보유가 많아 보여도 통화량이 너무 커서 단번에 근본이제, 이건 현실성이 좀 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은 구조적으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죠. 한 몸처럼 움직여서 근본이제를 한다는 그건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건 이거예요. EU가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각국이 더 자기주권을 찾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즉, 근본이제 유럽보다 각자 도생 플러스 금을 더 붙잡는 유럽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브릭스 얘기만 나오면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브릭스가 금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통화를 만든다면 달러 끝나는 거야? 그럼 브릭스 코인 같은 거 사야 돼? 여기서 우리들이 딱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식 브릭스 단일 통화, 브릭스 결제 청산 인프라, 실제 정산에 쓰이는 최종 자산, 이 셋을 섞으면 헷갈리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이 굳혀지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브릭스는 통화를 만든다기보다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프트, 패드와이어, 뉴욕 클리어링 같은 달러 중심 인프라를 대체할 통로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게임이 바뀝니다. 통화는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러시아가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서 위안화로 결제할 수도 있고, 중국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뭐 원유나 가스 같은 걸 사면 루블로 결제할 수 있죠. 이렇게 양자 간 무역 결제는 이미 가능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서로 결제하다 보면 어느 쪽은 위안화가 너무 많이 쌓이고 어느 쪽은 루블이 너무 많이 쌓입니다. 야, 나 위안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나 루블아 이렇게 많이 들고 있기 싫어. 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 여기서 사람들이 그게 바로 브릭스 단일 통화라고 착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정산한다. 서로 주고받은 걸 다 더한 다음에 차익만 정산해요. 그러면 정산해야 할 규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정산은 실시간이 아니라 뭐 분기, 반기 단위로 해도 되고요. 매 거래마다 정산할 필요도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쌓아놓고 한 번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 그러면 그 차액을 뭘로 정산하냐?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공동통화는 이미 정해져 있다. 바로 금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브릭스가 새로운 지폐를 만들어야만 달러를 우회하는 게 아닙니다. 결제 인프라도 있고 각자 통화로 거래도 하고 차익 정산을 금으로 해버리면 사실상 달러 개입 없이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브릭스 통화 언제 나와요? 라고 물으면 어떤 의미에선 이미 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다. 그 이름이 금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금 가격이 최소한 얼마까지 오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자극적인 부분이죠. 금값 1만 달러 간당, 뭐 돈당 300만 원 된다, 이런 말들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4천에서 1만까지 가려면 뭐 얼마나 더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숫자에 좀 속아요. 금액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 가격이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가는 건 33% 정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꽤 높은 상승이죠. 근데 금이 9,000달러에서 10,000달러 가는 건 고작 11% 상승이에요. 어떤 게 더 어렵냐? 사람들은 1,000달러 상승이라는 숫자에 똑같이 반응하지만 시장은 퍼센트로 움직여요. 즉, 한번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그 다음 1,000달러 구간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이 1만 달러?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장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이 그 방향으로 가면 은은 어떻게 되느냐? 금이 크게 레벨업하는 장이 열리면 은은 대체적으로 좀 늦게 달아붙다가 어느 순간 따라잡기 하면서 과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은 200달러 같은 이야기가 완전히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금을 1만 달러로 바라보는 장에서는 같은 결의 숫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유럽에서는 금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통제하느냐를 놓고 국민, 중앙은행, 초국가기구의 긴장이 커지고 있고 각국은 해외에 맡겨둔 금을 되찾으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브릭스는 당일 통화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그 정산의 마지막 열쇠는 새 통화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공통자산 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과 은의 움직임은 그냥 투자 뉴스가 아니라 국가들이 신뢰의 자산을 다시 쥐려는 움직임, 달러가 독점하던 정산 통로를 분산시키는 움직임, 그 흐름 위에서 나오는 가격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방향을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건 다릅니다. 금과 은은 사두면 끝이 아니라 어디서 사고, 뭐 어떤 형태로 사고, 언제 팔고, 어떤 루트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금값, 은값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갈려요. 저도 지난 7년 동안 종로에서 뭐 발품 팔아가면서 직접 부딪혔습니다. 실물 매수매도 루트, 뭐 수수료 구조, 시세 괴리, 세금, 현금 영수증 이슈,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요. 진짜로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같은 타이밍에 같은 금을 사도 10%, 15%는 그냥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핵심만 알고 들어가면 시작부터 막 5% 이렇게 유리하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멤버십 강의로 전부 정리해 줬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눌러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뭐 고작 1,200원 정도 수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 보고 금 투자에 그대로 적용만 시켜도 최소 3달치 강의값은 그냥 뽑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만 제대로 배우시고 평생 손해 안 보는 구조로 가세요. 고정 댓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